한 부장님, 오늘부로 자리 이동이 있어서요. 작년에 퇴사한 김 차장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부장님 원래 자리는 새로 오신 민 팀장님이 쓰실 겁니다. 월요일 아침 8시 10분. 한기수 부장은 출근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3년 동안 앉았던 자기 책상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창가 쪽 복사기역. 사람들이 종이 뽑으러 오갈 때마다 어깨가 부딪히는 그 구석에 그의 책상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원증, 손때 묻은 계산기, 낡은 볼펜꽂이, 그리고 전국 물류센터 연락처가 적힌 두꺼운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은 치워도 물건은 버리기 애매해서 대충 밀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한기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부장님 오셨네요. 새로 부임한 물류역 신팀장 민도윤이었습니다. 나이는 36, 본사에서 내려온 인재라며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번쩍이는 노트북, 빠른 말투. 그의 뒤에는 젊은 직원들이 줄줄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민도윤은 한기수의 예전 자리, 부서 한가운데 놓인 넓은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자리 재배치가 좀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이제 현업보다 인수인계랑 자료 정리 쪽이 맞을 것 같아서요. 인수인계, 자료 정리. 그 말이 한기수의 귀에 천천히 박혔습니다. 그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래요. 뭐 회사에서 정한 일이면 따라야지. 목소리는 멀쩡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장님, 이 거래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던 대리도 부장님 아니면 창고 쪽은 답이 없습니다 하던 과장도 전부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기수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책상이 밀려나고 그 다음 말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기수는 늘 앉던 자리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민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뒤쪽에 앉으시죠.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기수는 회의실 맨 뒤 접이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 6개월.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참자. 딱 6개월만 참으면 된다. 퇴직금 받고 정년식하고 조용히 나가면 된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 다짐은 무너졌습니다. 민도윤이 화면에 오래된 물류 배차표를 띄웠습니다. 그건 한기수가 20년 넘게 다듬어온 방식이었습니다. 전국 대리점 사정, 지방도로 상황, 명절 물량 흐름까지 반영된 자료였습니다. 민도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 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가 아직도 구식이라는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으로 배차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담당자 성격 봐가며 일정 조정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어야 합니다. 한기수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도윤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부장님 세대가 고생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 고생한 것과 일을 잘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 말에 몇몇 젊은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는 못했지만 그 작은 웃음이 한기수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한기수는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그 표 하나 만들려고 내가 겨울밤 고속도로에서 납품차 기다린 적이 몇 번인지 아느냐? 폭설로 길 막혔을 때
거래처 사장에게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욕먹어가며 물건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숫자로 보는 그 거래처들이 나한테는 얼굴 있고 사연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년 6개월. 그 숫자가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민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장님께는 당분간 창고 정리 체크리스트를 맡기겠습니다. 신입 교육용으로요. 사진 찍어서 항목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한기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3년 동안 전국 물류망을 관리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창고 먼지와 박스 위치를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한기수는 맨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부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냥 편하게 계시다 나가시면 되지. 그러게. 괜히 끼어들면 서로 불편해. 그 말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한기수의 등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아무도 그에게 같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수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미역국을 떴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말순이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었어? 한기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먹고 있지. 오늘 미역국 나왔네. 회사 괜찮아? 그 한마디에 한기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한기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국이 좀 뜨거워서.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식판 위에 떨어진 국물 자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복사기 옆 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복사를 하러 올 때마다 종이가 빠져나오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웃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한기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3년 동안 적어온 거래처, 이름과 납품 기록, 사람들의 사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수첩 표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민도윤이 지나가다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 수첩도 나중에 버리실 거면 저희가 스캔이나 해둘게요. 혹시 쓸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지. 그날 퇴근길 한기수는 회사 정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33년 동안 매일 드나든 건물인데 이상하게 처음 보는 곳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정년까지 6개월. 남들은 그 시간이 아깝다며 버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티는 건 회사일까? 아니면 무멸일까?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기수 부장의 하루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장님, 대전 창고 쪽 물량이 안 맞습니다. 부장님, 부산 대리점에서 급하게 연락 왔습니다. 부장님, 이 거래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메일함도 조용했습니다. 회의 참석 요청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제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기수도 애써 좋게 생각했습니다. 정년 앞두고 배려해주는 건가 보지. 이제 좀 쉬라는 뜻이겠지. 그래, 나도 33년 뛰었으면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지.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회사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젊은 직원들이 회의실로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기수는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 있어? 막내 대리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물류개선 회의요. 나는 연락을 못 받았네. 대리는 눈치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민 팀장님이 이번 건은 실무자 중심으로 하자고 하셔서요. 실무자 중심. 한기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33년 동안 창고 바닥에서, 납품차 조수석에서, 거래처 사무실 문 앞에서 버텨온 사람에게 이제 실무자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래, 잘들 해봐. 직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민도윤 팀장이 화면 앞에서 자신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한기수는 복사기 옆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복사기가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잉, 철컥, 지잉, 철컥. 그 소리가 꼭 누군가 옆에서 계속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나가세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기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김치찌개 어떠세요? 부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집 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서로 눈짓하더니 우르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한기수가 지갑을 챙겨 일어나는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희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한기수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데 뒤에서 젊은 직원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부장님 진짜 오래 버티시네. 그러게. 정년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편하게 계시다 나가면 되지. 근데 괜히 옆에 있으면 눈치 보이지 않아? 뭘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한기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은 입안에서 모래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말순이었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 한기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먹고 있지. 오늘은 뭐 나왔어? 제육볶음. 당신 좋아하는 거네. 많이 먹어. 그 말에 한기수는 식판 위 제육볶음을 바라봤습니다. 고기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을게. 말수는 잠시 조용하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한기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은 무슨, 그냥 똑같지. 당신 목소리가 안 똑같은데.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숨소리만 듣고도 남편 속을 알아차렸습니다. 한기수는 일부러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년 다가오니까 그런가 보지. 이제 내가 회사에서 할 일이 줄어서 편해. 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한 거랑 외로운 건 달라. 한기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혼자 삼키지 말고. 한기수는 식당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오후 근무가 시작되려면 2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민도윤 팀장이 한기수를 불렀습니다. 부장님, 잠깐만요. 한기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게. 민도윤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창고 체크리스트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존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려고 하네. 아니요, 기존 자료 말고요. 사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신입들이 보기 쉽게요. 사진? 네. 바닥 표시선, 팔레트 적재 위치, 폐기 구역, 안전모 보관함. 그런 거 하나하나 찍어서 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기수는 잠시 민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건 현장 직원에게 시켜도 될 일 아닌가? 민도윤은 웃었습니다. 예의는 갖춘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깔봄이 있었습니다. 부장님께서 현장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요한 시스템 설계는 저희가 맡는 게 맞고요. 부장님은 경험을 정리해 주시는 역할이 적합합니다. 경험을 정리하는 역할. 그 말은 듣기 좋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자료나 넘기세요. 한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날 오후 그는 회사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년 동안 보아온 박스와 팔레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기수에게 그냥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여기서 밤을 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명절 전날 물량이 터져서 직원들이 다 도망가듯 퇴근한 날에도 그는 혼자 남아 새벽까지 출고 목록을 마쳤습니다. 폭우로 트럭이 늦던 날엔 젖은 박스를 직접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도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기수는 휴대폰을 꺼내 바닥 표시선을 찍었습니다. 찰칵. 안전모 보관함을 찍었습니다. 찰칵. 폐기구역 안내판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고 입구 쪽에서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부장님 진짜 사진 찍고 계시네. 민 팀장님도 너무하시다. 그래도 부장인데. 그러니까 정년 전에 알아서 나가라는 뜻 아니겠어? 웃음소리가 창고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한기수는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이제는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로 올라왔을 때 그의 자리 위에는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파일 오늘 중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민도윤. 한기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도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 지시였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진 파일을 옮겼습니다. 파일명을 하나하나 바꿨습니다. 창고 바닥 표시선, 창고 폐기구역, 창고 안전모 보관함. 그러다 문득 자신의 인생에도 파일명을 붙인다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만년부장 정리 대상, 정년 6개월인 수인계, 쓸모 없어진 사람. 그 생각이 떠오르자 한기수는 급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씻고 와. 밥 먹자. 한기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한참 멈춰섰습니다. 여보. 말순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한기수는 말하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복사기 옆으로 책상이 밀려났다는 것, 회의에서도 빠지고 점심도 혼자 먹고 창고 사진이나 찍고 왔다는 것.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이란 이름이 때로는 사람을 참 비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집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한기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배고프다. 말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찌개가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기수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 와도 퇴근한 사람 같지가 않아. 한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뭐 같아?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디서 한참 맞고 들어온 사람 같아. 그 말에 한기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는 잠든 아내 옆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은 아직도 6개월이었습니다. 남들은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퇴직금 생각해야지. 그 나이에 밖에 나가면 뭐 하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밥벌이를 지키려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다 못해 나 자신까지 잃어버리면 그건 사는 걸까? 그는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딱 6개월만 버티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6개월이 너무 길고 캄캄한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수 부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답답했습니다. 아내 말순이 차려준 아침밥 앞에서도 숟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현관을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아내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회사가 나았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 일찍 도착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사기 옆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지만 새 메일은 없었습니다. 일정표를 열었지만 초대된 회의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전부터 전화와 메일이 쏟아져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힘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사내 메신저가 울렸습니다. 한 부장, 잠깐 내 방으로 와. 조상무였습니다. 한기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상무 조재현. 그는 한기수와 입사 동기였습니다. 같이 지방 창고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젊은 시절에는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아이 돌잔치 걱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둘의 자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조재현은 상무가 되었고 한기수는 여전히 부장이었습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일어나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상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반짝이는 명패, 벽에 걸린 표창장들. 한기수는 그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이상하게 어깨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상무는 창가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앉아. 한기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상무는 직접 커피를 한 잔 내려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기수야, 커피 마셔.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한기수가 커피잔을 들기도 전에 조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한기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뭐,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민 팀장이 좀 세게 하지? 젊은 사람이니까.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 조상무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렇게 말하더라. 예전부터 그랬어. 싫은 소리도 못하고 억울해도 삼키고. 그 말에 한기수는 잠깐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동기는 동기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는 남아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수야, 이제 정리할 때 됐다. 한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상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회사 분위기. 요즘 위에서 비용 줄이라고 난리야.
정년 앞둔 사람들 끝까지 끌고 가는 것도 부담이고 나는 정년까지 6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6개월 때문에 서로 불편해질 필요 없잖아. 한기수는 조상무를 바라봤습니다. 서로라니, 불편하다니. 그 6개월은 한기수에게 그냥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3년 회사 생활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나는 정년까지 버텼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였습니다. 조상무는 한기수의 표정을 보지 못한 척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름다운 퇴장도 능력이야. 끝까지 있다가 괜히 민 팀장이랑 부딪히고 후배들 불편하게 만들면 모양이 안 좋아. 내가 후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나? 조상무는 대답 대신 옅게 웃었습니다. 기수야, 솔직히 말할게. 너도 이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 세상이 바뀌었잖아. 시스템, 데이터, 자동화. 내가 현장에서 고생한 건 인정해. 그런데 이제 그 방식으로는 안 돼. 한기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고생한 건 인정해. 언제부터인가 회사 사람들은 그 말을 칭찬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수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수고는 했지만 이제 쓸모는 없다. 조상무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인사팀에서 만든 희망퇴직 조건이야. 공식 발표 전인데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동기니까 챙겨주는 거다. 한기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해고장처럼 보였습니다. 나가라는 건가? 조상무가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회사도 너 예우하려는 거야. 퇴직금에 위로금 조금 더 붙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 나쁘지 않아. 재현아. 오랜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무님도 아니고 조상무도 아닌 젊은 시절 함께 창고 바닥에서 컵라면 먹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상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기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여기서 아름답게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한기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지. 조상무가 급히 말했습니다. 기수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내 나이에 밖에 나가면 더 힘들어. 회사 안에서 마무리하는 게 낫다니까. 한기수는 문고리를 잡고 멈춰 섰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충분히 힘들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상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사무실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매일 듣던 소리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전부 남의 회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기수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복사기 옆 구석 자리. 누가 지나갈 때마다 의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젊었습니다. 눈빛도 살아있었고 어깨도 당당했습니다. 입사 첫날 그는 이 회사에서 평생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집도 큰 차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3년이 지난 지금 회사가 그에게 건넨 말은 하나였습니다. 아름답게 내려와라. 한기수는 사원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도윤 팀장이 회의실에서 나오며 젊은 직원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리될 사람은 빨리 정리돼야 조직이 움직입니다.
미련 때문에 회사 전체가 느려지면 안 되죠.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조용히 사원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버티는 동안 저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날 퇴근길, 한기수는 회사 앞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그의 옆을 지나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통화를 했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기수는 혼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그는 바로 건너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조상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름답게 내려와라. 한기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내려오는 사람은 적어도 누군가 손이라도 잡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기수는 처음으로 정년까지 남은 달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희망퇴직 안내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사표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회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갈까? 버틸까? 그 질문이 밤새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민도윤 팀장이 사무실 한가운데서 손뼉을 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팀 회식이 있습니다. 전원 참석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작게 환호했습니다. 한기수 부장은 모니터를 보던 눈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회식. 예전 같으면 회식 자리에서 그는 늘 중간에 앉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후배들 잔 비지 않게 챙기고 상사 기분 상하지 않게 분위기를 맞추는 역할은 늘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도윤은 한기수 쪽을 보며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한 부장님도 꼭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자리니까요. 의미 있는 자리. 그 말이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퇴근 후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한기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직원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민도윤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조상무가 있었습니다. 한기수의 자리는 출입문 옆 사람들이 오가며 외투를 걸어두는 곳 근처였습니다. 부장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막내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등을 스쳤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회식처럼 보였습니다. 민도윤은 젊은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낡은 관행 다 걷어내고 데이터 중심으로 갑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개편만 잘 끝나면 본사에서도 우리 팀을 다르게 볼 겁니다. 조상무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한기수는 조용히 쌈을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도윤이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도윤은 한기수를 향해 웃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수는 멈칫했습니다. 감사 인사라니. 순간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는 예의상 잔을 들었습니다. 민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부장님은 우리 회사 물류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정말 오래 고생하셨죠. 몇몇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기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한순간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도윤은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감으로 일하고 전화로 때우고 사람 관계에 기대는 방식. 물론 과거에는 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부장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는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과거 방식이 왜 위험한지요? 몇몇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젓가락으로 고기만 뒤집었습니다. 민도윤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반면교사죠. 그 순간 한기수의 손에 들린 술잔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반면교사. 그 말이 그의 귀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33년을 회사에 바친 결과가 젊은 직원들 앞에서 반면교사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상무를 바라봤습니다. 조상무는 눈을 피했습니다. 동기였던 사람, 한때 그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 팀장님 농담도 참.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민도윤은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부장님,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화하려면 이런 얘기도 해야죠. 회사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사 생각. 한기수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젊을 때 아이 생일에도 회사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살로 누워있던 날에도 회사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회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생각을 하라는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 자존심은 내려놓으시오. 한기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도윤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디 가십니까? 한기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자네가 없던 시절, 이 회사 물류가 어떻게 버텼는지 아느냐? 사람 관계에 기대는 게 구식이면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건 혁신이냐? 너도 언젠가 나이 들면 오늘 이 말을 떠올리게 될 거다. 하지만 그는 그중 어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민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곡이 많이 남았는데요. 부장님, 이런 자리도 적응하셔야 합니다. 한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다시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그는 자꾸만 식당 안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민도윤의 웃는 얼굴, 젊은 직원들의 어색한 침묵, 조상무의 피하는 눈빛. 그중 가장 아픈 건 민도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한기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밑은 꺼져 있었고 입가에는 오래 참은 사람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속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기수야, 너 괜찮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말순이었습니다. 한기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회식이라며. 벌써 끝났어?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조금 일찍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한기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다리 아래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또 아니라고 하네.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한기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응, 나 잘하고 산 줄 알았는데.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수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닌가 봐.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야. 몰라보는 사람들이 잘못 본 거지. 한기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누군가는 퇴근길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들고, 누군가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기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 지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그는 말순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한기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6개월 못 버틸 수도 있겠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만 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기수의 마음속 마지막 끈이 아주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 말순은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꼭 남은 정년 날짜를 하나씩 지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기수는 천장을 바라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회식 자리에서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는 반면교사죠. 그 말 하나가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26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59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세월을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반면교사. 새벽녘이 되자 한기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전날 밤 접어둔 앞치마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그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도 평생을 버텼습니다. 남편 월급날에 맞춰 생활비를 쪼개고 아이들 학원비를 계산하고 친정일에도 시댁일에도 늘 먼저 뛰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그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회사만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정년까지만 가면 마음 편해질 거야. 그런데 그 정년이 이제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 말순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못 잤지? 한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물을 한 잔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회사 갈 거야? 한기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오늘은 뭘 하려고? 그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끝내려고.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수씨.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빠도 아니고 여보도 아닌 젊은 시절 그녀가 부르던 이름. 한기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 정년 못 채우면 당신한테 제일 미안할 줄 알았거든. 말순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사에 남아있는 게 당신한테 더 미안해. 그 말에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겁나. 당신 회사 나오면 우리 생활 어떻게 될지 겁나. 그런데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걸 보는 건 더 겁나. 한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정년 못 채웠다고 당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야. 당신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한기수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날 평소처럼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도 맸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비슷하게 피곤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승진을 꿈꾸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하루만 버티자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한기수처럼 끝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3년 동안 수없이 드나든 정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이가 아프던 날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 다음 날도 그는 이 문을 지나 출근했습니다. 그는 정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복사기는 돌아가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고 민도윤은 회의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기수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사원증, 볼펜 몇 자루, 낡은 계산기. 그것들이 그의 33년을 대신 말해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한기수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직서. 처음 글자를 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명 한기수. 소속 물류관리부. 직급부장. 그 다음 줄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사직 사유.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 쓸까? 개인 사정이라고 쓸까?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모두가 편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짧게 적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너무 억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서류에는 사람의 상처를 적을 칸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들고 조상무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와. 한기수는 조용히 들어가 사직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수야, 이게 뭐냐? 사직서야. 너 진짜 이럴 거야? 한기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가 말했잖아.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도 능력이라고. 조상무는 말문이 막힌 듯 사직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말은 이렇게 당장 나가라는 뜻이 아니었어. 알아. 그런데 나도 더는 이렇게 있고 싶지 않다. 정년 6개월 남았어. 그걸 못 참아? 한기수는 처음으로 조상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참는 게 일이면 참겠지. 그런데 모멸을 참는 건 일이 아니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도윤이 열린 문틈으로 상무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조상무가 급히 사직서를 덮으려 했지만 민도윤은 이미 본 뒤였습니다. 그는 한기수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결정하신 겁니까? 그 말투에는 놀라움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정했네. 민도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있는 거죠. 한기수는 그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참 편리한 말이었습니다. 밀어낼 때도 예우라 하고 무시할 때도 변하라 하고 떠날 때는 고생했다 말합니다. 그는 결국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 잘 써보게. 민도윤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한기수는 상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퇴사는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든 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됐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3년을 정리하는 말치고는 너무 짧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온 한기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큰 박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수첩, 계산기, 가족사진, 오래된 사원증. 그가 박스를 들고 일어서자 몇몇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습니다. 막내 대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수는 먼저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하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송별식도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한기수는 사무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33년 동안 그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남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일찍 퇴근하십니까? 한기수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갑니다.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박스를 품에 안고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번은 돌아봤습니다. 높은 건물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박스를 든 59 남자. 정년 6개월을 남기고 회사를 나온 만년부장. 그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지?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가슴 한쪽으로 아주 낯선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나온 다음 날 아침 한기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 씻고 면도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던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면도기를 들었다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상하게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말순이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밥 먹어. 한기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왜 안 먹어? 한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있으니까 이상하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상해도 먹어.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만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생활비는 어쩔 거냐고, 왜 6개월을 못 참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기수는 더 미안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그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디라도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계속 있으면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가?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냥 좀 걷고 올게. 멀리 가지 말고. 춥다. 알았어. 한기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일 오전의 동네는 낯설었습니다. 그가 회사에 있을 시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엄마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택배 상자를 나르는 기사,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기수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망원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가끔 반찬거리를 사오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생선가게에서는 얼음 깨는 소리가 났고 떡집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갓 묻힌 나물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국수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디다 둔 거야? 육수통이 여기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질 못하잖아. 가게 주인은 예수는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이름 박칠성이었습니다. 국수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앞에는 반찬통이 놓여 있어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배달용 포장 용기는 계산대 밑에 박혀 있었고 정작 바쁜 시간에 필요한 김치통은 주방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선이 완전히 막혔네. 박칠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요? 한기수는 당황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니긴 뭘 아니야. 방금 뭐라고 했잖소? 한기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류 쪽 일을 좀 했습니다. 가게가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건 놓인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박칠성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물류, 택배기사였소? 한기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품회사 물류관리부 부장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입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오래 했습니다. 박칠성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뭐가 문제인데? 한기수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순간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시장 골목의 작은 국수집 사장이 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일단 육수통은 입구 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겁고 뜨거운 건 주방 안쪽에서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 용기는 계산대 밑에 두면 바쁠 때 허리 숙이다가 시간 다 갑니다. 배달 주문 많으시면 이쪽 벽에 선반을 달고 포장 순서대로 놓는 게 낫습니다. 박칠성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치통은 손님상 나가는 빈도가 높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어야 하고요. 밀가루 포대는 매일 쓰는 양만 빼놓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은 자주 쓰는 물건과 가끔 쓰는 물건이 섞여 있어서 사람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박칠성은 말없이 가게 안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네. 내가 맨날 김치 가지러 안쪽까지 들어가느라 죽겠다고 했잖아. 박칠성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소? 한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점퍼 소매를 걷었습니다. 잠깐만 도와드릴까요? 박칠성은 그를 빤히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도와주면 나는 고맙지. 대신 국수 한 그릇은 내겠소. 그렇게 한기수는 회사를 나온 지 하루 만에 시장 국수집에서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육수통 위치를 바꾸고 포장 용기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반찬통을 손 닿기 쉬운 곳에 놓고 배달 기사들이 서 있을 작은 공간까지 비워냈습니다. 처음엔 주방 아주머니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가게 안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덜 부딪혔고 포장 시간이 줄었고 주문이 들어와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칠성은 연신 국수를 말았고 주방 아주머니는 반찬을 냈습니다.
한기수는 자연스럽게 포장 주문을 정리했습니다. 비빔국수 2, 잔치국수 1. 포장 먼저 나갑니다. 3번 테이블 김치 더 필요합니다. 배달기사님, 이건 오른쪽 봉투입니다. 국물 새지 않게 세워주세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건이 어디서 막히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흐름이 풀리는지 그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뒤 점심 장사가 끝났을 때 박칠성은 땀을 닦으며 한기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한기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오늘 손님은 평소보다 많았는데 덜 힘들었어. 주방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맨날 전쟁 같았는데 오늘은 좀 숨이 쉬어지네. 한기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보고 고맙다고 말해준 것이요. 박칠성은 국수 한 그릇을 말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요. 오늘 일당은 이걸로 퉁치면 너무한가? 한기수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상하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밥은 모래 같았는데 이 국수는 따뜻했습니다. 박칠성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시간 있소? 한기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내일. 그에게 내일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치울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내일도 와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시간 있습니다. 박칠성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나와봐요. 우리 가게 좀 더 사람답게 굴러가게 만들어 봅시다. 한기수는 국수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은 막막했고 통장 잔고는 현실이었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 골목 작은 국수집에서 그는 아주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감각이 꺼져가던 한기수의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불씨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수는 오랜만에 스스로 먼저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새벽 6시였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사원증도 필요 없고 양복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결제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와봐요. 그 말 하나가 한기수를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점퍼와 편한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부장님 꼴은 아니네. 그때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여. 한기수가 돌아보자 말순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제 그 국수집. 오늘도 좀 도와달라네. 말순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남편 얼굴에 힘이 조금 돌아온 것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돈은 준대? 한기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어. 당신도 참 평생 공짜로 일하는 버릇 못 버렸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서 괜히 무리하지 마. 허리 조심하고.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망원시장에 도착하자 박칠성의 국수집은 벌써 문을 열 준비로 바빴습니다. 박칠성은 한기수를 보자마자 반겼습니다. 오셨소, 한 선생. 한 선생. 그 말에 한기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는 말조차 점점 사라졌는데
이 작은 국수집 사장은 그를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선생은 무슨요? 그냥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요. 박칠성은 웃으며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바쁠 거요. 근처 회사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어. 잔치국수 20그릇, 비빔국수 15그릇. 주방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단체 주문 들어오면 홀 손님이랑 겹쳐서 난리 나요. 박칠성도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 선생이 좀 봐주시오. 어제처럼. 한기수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정리한 덕분에 동선은 훨씬 나아졌지만 단체 주문까지 처리하려면 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볼펜으로 간단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홀 주문하고 포장 주문을 같이 받으면 무조건 꼬입니다. 먼저 작업을 나누셔야 합니다. 박칠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국물 담당, 면 삶는 담당, 포장 담당을 나누고요. 비빔국수는 소스랑 고명만 미리 세팅해 두면 빨라집니다. 잔치국수는 국물 온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포장 직전에 담고요. 주방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요? 한기수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식품은 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먼저 나가야 할 것, 나중에 해도 되는 것, 기다리면 망가지는 것. 그것만 나누면 됩니다. 말하면서도 그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물간 감이라고 무시받던 것들이 여기서는 정확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가게 안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배달의 알림이 울리고 단체 주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방은 금방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차분했습니다. 비빔 15개 먼저 세팅합니다. 잔치국수 국물은 아직 붓지 마세요. 기사님 도착 3분 전에 갑니다. 홀 2번 테이블은 먼저 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손님이라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포장 봉투 오른쪽은 단체, 왼쪽은 배달 앱 주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두가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한기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폭설로 물류가 막혔던 날, 트럭 12대의 순서를 다시 짜던 때, 명절 전날 전국 대리점 물량을 1시간 단위로 조정하던 때, 그때처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의 지시를 비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체 주문은 제 시간에 나갔습니다. 국물은 새지 않았고 면도 불지 않았습니다. 홀 손님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자 주방 아주머니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손님 진짜 많았는데 이상하게 덜 힘들었네. 박칠성은 계산대를 정리하다 말고 웃었습니다. 매출 봐라. 어제보다 훨씬 낫다. 그는 한기수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 이건 그냥 도와준 수준이 아니오. 우리 가게 숨통을 틔워준 거요. 한기수는 괜히 민망해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순서 조금 바꾼 것뿐인데요. 그 순서를 몰라서 우리가 매일 죽어났던 거요. 그 말이 한기수의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순서 조금 바꾸는 일, 흐름을 읽는 일, 사람이 덜 부딪히게 만드는 일. 회사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수집 옆 떡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분이 어제 국수집 정리해준 분이에요? 박칠성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한 선생. 떡집 아주머니는 한기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새벽 배송 때문에 죽겠어요. 떡은 남는데 꼭 필요한 건 모자라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기수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그때 반찬가게 사장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봐줘요. 나물은 버리는 게 많은데 손님 찾는 건 또 없어서 못 팔아요. 순식간에 시장 상인 몇 명이 한기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한기수는 어쩔 줄 몰라 박칠성을 바라봤습니다. 박칠성은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보시오. 회사는 몰라도 시장은 사람 알아봅니다. 그 한마디에 한기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퇴근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저녁 시장 골목을 나서며 이상하게 퇴근하는 사람처럼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말순이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오늘도 국수 한 그릇 먹고 왔어? 한기수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국수도 먹고 떡집 일도 봐주고 반찬 가게도 봐달라더라. 말순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응.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당신 원래 그런 거 잘했잖아.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한기수는 멈춰섰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해주지 않던 말을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당신 원래 그런 거 잘했잖아. 그 한마디에 한기수는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눈가가 조금 뜨거웠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는 오랜만에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말수는 모른 척 반찬을 더 놓아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한기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거래처 이름이 빼곡했던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빈 페이지를 펼치고 새로 적었습니다. 망원시장 국수집 포장 동선 개선, 떡집 새벽 배송 순서 확인 필요, 반찬가게 재고 회전율 점검. 글씨를 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 끝났다고 생각한 수첩이 다시 시작의 장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펜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한기수가 시장 골목을 드나든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망원시장 사람들은 그를 낯선 퇴직자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국수집 박칠성은 매일 아침 그에게 커피를 내밀었고 떡집 아주머니는 새벽 배송표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은 남은 나물양을 적어놓고 기다렸습니다. 한 선생, 이거 왜 자꾸 남을까요? 한 선생님, 금요일엔 떡을 얼마나 더 빼야 해요? 이 동선대로 바꾸니까 허리가 덜 아프네. 한기수는 처음엔 그 말들이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신이 밀려난 사람 같았는데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하루를 덜 힘들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수는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시장 가게별 재고 흐름, 손님이 몰리는 시간, 버려지는 식재료, 양, 배달 지연 이유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수첩을 흘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회사 그만두고도 또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적고 있네. 한기수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버릇이 무섭다. 그때 딸 유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유진은 며칠 전부터 부모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나온 뒤로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유진은 식탁 위 수첩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시장 가게들 좀 봐주고 있어. 유진은 수첩을 넘기다 말고 감탄했습니다. 이거 그냥 메모가 아닌데? 완전 운영 매뉴얼이잖아. 한기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매뉴얼이야. 그냥 어르신들 장사 편하게 하려고 적은 거지. 그때 말순이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편하긴 해. 내가 오늘 반찬가게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알려준 대로 발주량 줄였더니 버리는 나물이 절반으로 줄었다더라. 유진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바라봤습니다. 가지볶음, 멸치조림, 무생채, 장조림. 전부 말순이 직접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유진은 젓가락으로 무생채를 집어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팔아도 되겠다. 말순이 웃었습니다. 얘는 또 무슨 소리야? 집 반찬을 누가 사 먹어? 왜 안 사 먹어?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맞벌이 부부, 어르신들 다 반찬 사 먹어. 근데 엄마 반찬은 흔한 반찬 가게 맛이 아니야. 집밥 맛이야. 한기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사는 쉬운 게 아니다. 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유진은 바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있잖아. 내가, 엄마는 반찬 만들고 아빠는 재고랑 배송 관리하고 나는 디자인이랑 온라인 판매 페이지 만들고 해볼 만하지 않아? 한기수는 당황했습니다. 야, 말이 쉽지. 나이 먹고 무슨 장사를 새로 시작해. 말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가족 먹이는 거나 하지. 사람들 돈 받고 파는 건 겁난다.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했잖아. 엄마는 가족 먹이느라 자기 손만 묻어두고 아빠는 회사 살리느라 자기 실력 묻어두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자는 거 아니야. 딱 20세트만 해보자. 엄마 반찬 4가지, 아빠가 포장하고 배송시간 맞추고 내가 주문 받아볼게. 한기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세트, 숫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시작이라는 무거운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찬 이름은 너무 꾸미지 않기로 했습니다. 멸치조림은 멸치조림, 장조림은 장조림. 다만 문구 하나를 붙였습니다.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반찬. 유진은 노트북을 열어 간단한 로고를 그렸습니다. 동그란 밥그릇 위에 작은 손글씨처럼 적힌 이름. 말순상해. 말순은 화면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이름을 왜 붙여. 창피하게. 유진은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제일 좋아. 진짜 같잖아. 한기수는 화면 속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순상해. 회사 이름도 아니고 거창한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부엌에 서 있던 아내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 밖 간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 동네 커뮤니티와 지인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망원동 엄마 손맛 반찬 첫 시험 판매합니다. 정직한 재료로 만든 집밥 반찬 20세트 한정. 처음 주문 알림이 울렸을 때 말순은 놀라 냄비 뚜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샀어?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세트 팔렸어. 한기수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한 세트 가지고 호들갑은. 하지만 그의 입가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20세트가 모두 팔렸습니다. 대단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수 가족에게는 회사의 어떤 대형 계약보다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말순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한기수는 옆에서 용기 수량을 확인하고 냉장 보관 시간을 적고 배송 순서를 짰습니다. 먼저 나갈 집은 가까운 데가 아니라 국물 반찬 있는 집부터야. 흔들리면 안 되니까. 유진이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물류 부장님 같다. 한기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집 물류는 내가 책임져야지. 포장된 반찬 세트가
식탁 위에 하나둘 쌓였습니다. 말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속 뚜껑을 확인했고, 유진은 스티커를 붙였고, 한기수는 배송 명단을 들고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첫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기수는 오래된 오토바이 배달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기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반찬집 새로 생긴 거예요? 한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집 겁니다. 저희 집.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그는 늘 우리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끝내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린 작은 반찬 봉투는 달랐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서툴러도 이것은 정말 그의 가족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첫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해준 반찬 같아서 울컥했어요. 혼자 사는 아버지께 보내드렸는데 맛있다고 전화 오셨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말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반찬 먹고 누가 이런 말을 다 해주네. 한기수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거 계속해보자. 한기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밝았습니다. 아직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작이었습니다. 20세트 팔았을 뿐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던 한기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루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는 수첩 맨 앞장에 새로 적었습니다. 말순상의 첫 주문 20세트 완판. 그리고 그 아래에 천천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인생 2막 시작. 말순상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 몇 명이 호기심으로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사는 부모님께 보내드리려는 자식들이 주문했고 맞벌이 부부들이 정기 배송을 문의했습니다. 짜지 않아서 좋아요.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밥 한 공기 다 드셨대요. 반찬이 화려하진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요. 후기가 하나둘 쌓일 때마다 말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 사람 봐. 우리 장조림 먹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났대. 한기수는 배송표를 정리하다 말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장 조금 덜 졸이라고 했잖아. 오래 먹을 반찬은 첫맛보다 끝맛이 중요하다니까. 말수는 괜히 타박했습니다. 이제 반찬 맛까지 당신이 가르치려고? 아니,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의 무거운 한숨이 아니라 새벽장을 보고 돌아온 사람의 피곤하지만 살아있는 숨소리가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한기수는 매일 새벽 시장을 돌았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좋은 무가 들어오는지, 어느 시간대에 두부가 가장 신선한지, 어떤 포장 용기가 국물이 덜 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다만 예전 수첩에는 회사 거래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이제는 고객들의 사연이 적혔습니다. 마포구 김영자님 씹기 편하게 무르게, 성산동 박민호님 아버지 당뇨, 단맛 줄이기, 망원동 1인 가구 소분 포장 선호, 정기배송 고객 금요일보다 목요일 수령 만족도 높음. 유진은 그 수첩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라 고객관리 시스템이야. 한기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별거냐? 사람 사정 안 잊어버리려고 적는 거지.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너무 참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버지는 느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빠르게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상회의 주문은 어느새 하루 20세트에서 50세트로 늘었습니다. 망원시장 국수집 박칠성은 자기 가게 한쪽에 말순상회 픽업 박스를 놓아주었습니다. 한 선생, 이러다 우리 시장 대표 브랜드 되는 거 아니오? 한기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기수가 배송기사와 통화하며 다음날 동선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조재현 상무. 한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만 봐도 상무실의 공기, 흰 봉투,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안 받아? 한기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기수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수야, 나야.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에 긴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상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 네, 바쁘게 지냅니다. 듣자 하니 무슨 반찬 사업을 한다며? 한기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랑 딸하고 작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뭐든 하는 건 좋은 일이지.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한기수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상대가 불편할까봐 먼저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수야, 회사가 좀 어렵다. 한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 물류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납품 사고가 계속 터졌어. 특히 지방 대리점 쪽이 엉망이야. 민 팀장이 만든 프로세스가 현장하고 안 맞는다. 한기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는 말순상의 배송 박스를 실은 오토바이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관리하던 거래처들이 항의가 심해.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말이 안 통한다고. 몇 군데는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한기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조상무가 숨을 삼켰습니다. 다시 와줬으면 한다. 그 말은 한때 한기수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말. 아직 당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 당신이 없으니 안 된다는 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조상무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정식 복직이 부담스러우면 고문 자리로 만들 수 있어. 주 3일만 나와도 되고 처우도 나쁘지 않게 해줄게. 대표도 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어.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퇴직금, 체면, 회사 명함, 안정적인 월급. 그 말들은 59 남자에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기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복사기 옆으로 밀려난 책상, 회의실 맨 뒤 접이식 의자, 살아있는 반면교사라는 말, 아름답게 내려오라던 조상무의 얼굴, 꽃다발도 송별식도 없던 마지막 퇴근길, 그리고 곧이어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국수 한 그릇, 한 선생이라 부르던 박칠성의 목소리, 첫 주문 20세트가 완판되던 날 말순의 눈물, 저희 집 겁니다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한기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상무님. 조상무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수야. 예전에는 회사가 저를 불러주면 그게 인정인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았습니다.
누가 불러줘야만 사람이 쓸모 있는 건 아니더군요. 조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수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나간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기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충분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참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상무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안 오겠다는 거냐? 한기수는 말순상의 포장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고 유진은 주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일합니다. 긴 침묵 끝에 조상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은 뒤 한기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오라 그래?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도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한기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간다고 했어.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기수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잖아.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키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수는 수첩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회사 복귀 제한 거절.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그 옆에 작은 글씨를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 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건물의 불빛이 그의 하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가게들의 불빛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상회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20세트로 시작한 반찬 주문은 어느새 하루 100세트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큰 회사처럼 번쩍이는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명한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순상회를 찾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 부모님께 보내도 마음이 놓이는 음식,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밥상을 챙겨주는 작은 정성. 그것이 말순상회의 힘이었습니다. 한기수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무가 들어오는 시간, 두부가 가장 단단한 시간, 배송기사들이 덜 막히는 골목길까지 수첩에 적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고 유진은 온라인 주문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망원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힘을 보탰습니다. 국수집 박칠성은 자기 가게 옆 작은 창고를 내주었습니다. 한 선생, 반찬 박스 둘 데 없으면 여기 써요. 대신 나중에 유명해지면 내 국수집도 좀 끼워주고. 떡집 아주머니는 새벽 배송기사 연락처를 소개해 주었고 반찬 가게 사장은 포장 용기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기수는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밖에도 조직이 있었네. 말순이 웃었습니다. 여긴 직급이 없어서 더 낫지? 한기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상무도 없고 팀장도 없고 대신 내가 사장이지. 말순이 농담처럼 말하자 한기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말순상의 사장님. 말순은 괜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해 겨울 말순상에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 지원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처음엔 한기수도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아직 자리가 잡힌 건 아닌데 감당할 수 있을까? 유진이 말했습니다. 많이 말고 일주일에 20분만 해보자. 아빠가 늘 말하잖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어르신 반찬 배송은 말순상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한 택배기사 한 명이 배송을 도왔고 예전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아주머니가 반찬 손질을 맡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동네 할머니는 스티커 붙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일자리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용돈벌이였고 누군가에게는 집 밖으로 나오는 이유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기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예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던 날 그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사람들끼리 모이니 이상하게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 창업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년 창업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기수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강연을 해? 말도 잘 못하는데.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겪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말씀도 거들었습니다. 가서 말해.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을 거야. 회사에서 나오면 인생 끝난 줄 아는 사람들. 며칠 뒤 한기수는 작은 강연장에 섰습니다. 앞자리에는 퇴직을 앞둔 중년 남자들, 재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 작은 가게를 준비하는 부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마이크 앞에 서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발표할 때와는 전혀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년 6개월을 남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나온 게 아니라 못 버티고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상은 복사기 옆으로 밀려났고 회의에서는 빠졌고 회식 자리에서는 살아있는 반면교사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한기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정년 하나 못 채운 사람이 무슨 낯으로 가족을 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는 회사를 잃은 게 아니라 저를 함부로 대하던 자리를 떠난 거였습니다. 말수는 객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도 그 옆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기수는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건 월급 받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흐름을 읽는 법, 작은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퇴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는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수첩은 예전엔 회사 거래처를 적던 수첩이었습니다. 지금은 반찬 받는 어르신들의 입맛과 사정을 적는 수첩입니다. 쓰는 곳이 달라졌을 뿐 제가 쌓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년을 못 채웠다고 인생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회사를 나왔다고 사람이 쓸모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끝은 밖으로 나오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는 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수에게는 33년 회사 생활 동안 받았던 어떤 박수보다 따뜻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손에는 구겨진 희망퇴직 안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기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회사에서 나가라는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기수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다만 다음 장을 아직 못 펼친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한기수는 말순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말순상의 앞에는 작은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말순상에 오래 버틴 사람들의 정직한 밥상. 한기수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 한기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서. 뭐가? 내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같아서. 말순은 조용히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서는 국수집 불빛이 새어나왔고 떡집 아주머니는 내일 새벽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반찬 냄새가 골목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한기수는 더 이상 회사 건물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년식도 없었습니다.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퇴직 축하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끝과 시작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기수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응? 나 정년을 못 채운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먼저 내 인생으로 출근한 사람이었나 봐. 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상의 간판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기수의 인생도 이제 막 다시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